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올 3, 4분기 가계 명목 소득은 늘어났지만 이 고물가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은 5개 분기 만에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힘들다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정말 힘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보험 소비만큼이라도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을지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신경희 전문가님께서 위대한 선물 비과세로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강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신경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위대한 선물 비과세로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비과세가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혜택으로 준비했길래 위대할까요? 자, 오늘은 이 위대한 혜택 비과세로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과 그리고 상속세에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떻게 절세를 하는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 9월 달에 굉장히 이슈였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보험료가 이제 뭐 피부양자 탈락수가 증가한다. 그리고 사적 영혼까지 반영 검토한다. 뭐가 나빠진 것 같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빠진 건지 구체적인 거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건강보험료 기준 강화 보험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라고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최초로 7%대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이제 재산, 땅과 뭐 이런 거, 집, 자동차 이런 기초적인 재산과 그다음에 벌어들이는 수입 있죠. 뭐 어떤 수입이든 다 해당됩니다. 이자 소득,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외에 소득이 따로 있을까요? 아마 이 위에 소득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비과세는 여기에 소득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선물인 게 바로 비과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의료보험, 건강보험료가 2014년도에는 내가 뭐 3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때 2014년도에는 18만 원에 건강보험료를 냈으면 됐는데요. 지금 2023년도에는 7.9%, 그래서 22만 원을 납입하셔야 됩니다. 같은 돈 300만 원을 9년 사이에 보험료가 인상됐죠. 그런데 만약에 수입이 올랐다, 소득이 더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건보료는 훨씬 더 많이 인상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거는 건보료의 이야기고요. 그거 말고 또 여기 보시면 또 중요한 게 장기 요양보험료죠. 처음에는 6.5%였는데 지금 2022년에는 12.27%예요. 무려 2배가 올랐는데요. 2023년도에는 또 얼마가 인상이 될지 아직 미정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요양보험료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서 요양 상태가 발생하는데 그 상태가 이 보험료 갖고는 절대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노령화 인구는 증가됐죠. 그래서 요양보험료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소득이 또 늘어나게 된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강화 앞장에서 신문 자료에 계속 나왔던 피부양자 탈락자가 늘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자녀가 직장에 다녀요. 그러면 직장 의료보험에 부모님이 이렇게 같이 등재가 되면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건이 변경되면서 연 3,400만 원이 초과됐다라고 초과되면 개인으로 따로 분류돼서 지역의료보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셨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바뀐 것은 2천만 원으로 초과되었습니다. 자, 2천만 원은 한꺼번에 2천만 원도 되지만 내 수입이 갑자기 뭐 월 임대소득이나 뭐 이런 거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연금으로 계속 받는다던가. 그러면 월 167만 원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자, 이 지속적으로 탈락되는 인구가 늘어날 건데요. 이 피부양자가 탈락되는 이유가 더 문제가 된 게 아직은 이제 뭐 변경된 게 없기는 한데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딱 떨어지면 이제 될 텐데요. 사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다음에 뭐 그 교직원연금 등 이제 연금으로 받는 것들 있잖아요. 비과세도 또 비과세 연금 말고 세제적극 연금이라던가 매월 돈을 받는 사적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수입으로 합산되게 된다면 당연히 피부양자 탈락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피부양자 탈락수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언제 이게 시행될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조만간 확정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 해주는 게 많은데 세금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뭐 세금이 작다. 이 돈이 적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돈을 걷어야 하는데 어디서 걷을까요? 이렇게 걷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계속 말씀드리는데 비과세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소득에 반영되지 않잖아요. 사적연금 들어있고 무슨 연금, 세제적금연금, 무슨 적금 다 모든 게 다 소득으로 합산되는데 비과세는 공적연금에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수입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비과세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세금 안 내려고 수입을 줄일 수도 없는 거고 다 쓸 수도 없겠죠. 어딘가는 쓰고 남은 돈이 저축이 되고 그다음에 저축이 안 된다 해도 소득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비과세를 준비하시다면 소득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담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정말 놀라운데요. 만약에 수입이 증가할 일이 있다, 저축을 하셔야 된다 하면 비과세로 준비하시는 게 정말 합당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 두 번째예요. 건강보험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지 않는 선물 비과세를 설명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비과세로 상속세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제가 설명할 텐데요. 자, 상속세는 이렇게 세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중산층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쯤 어디에 해당이 되실 텐데요. 상속세는 이제 공제받고 뭐 지원받고 해서 1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있냐 없냐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나한테 해당되지 않던 이 상속세가 요즘에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나도 상속세를 납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상속세는 집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모든 재산이 합산될까요? 상속세는 사망자 재산을 모두 합산을 합니다. 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수입을 갖고 있는 거, 저축, 증권 모든 재산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합산인데요. 자, 1억 원 이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30억을 넘으면 50% 이상의 세율이 따르죠. 이제 그래서 상속세는 몸값
이 몸값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하죠. 몸값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1억 원 한 10% 세금 내는 것보다 몸값이 높아지니까 50% 이상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30억에 해당 안 되죠. 그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 하나씩 갖고 계신다 그러면 시가로 따집니다. 공시지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판매되고 있는 시가, 그다음에 요런 네이버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파트는 6개월 전에 감정 평가한 사례로 유사한 아파트 가격을 매겨서 상속세를 매깁니다. 자, 그러면 시가로 되니까 몸값이 올라가겠죠. 근데 예전에는 뭐 아파트가 있다고 해도 난 10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017년 9월에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7억 5천만 원이었던 아파트였습니다. 이때는 문제되지 않죠. 근데 2022년 9월입니다. 아파트가 15억이 넘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상속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나한테 세금이 맞게 되는데, 자, 이걸 세금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8억 9천이었다 아파트가. 그런데 배우자가 있고 없고가 공제 금액이 틀리거든요. 배우자가 있다 그럼 배우자 공제를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시고 나중 사망한 배우자다라고 하면 상속세가 6,576만 원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는 그래 내가 이 아파트 받았으니까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요즘 조금 하락했다 하더라도 현재 집값은 상승했고 앞으로는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아파트가 15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내 배우자가 살아계신다, 1차 상속을 받는다면 1억 185만 원의 상속세를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시고 이 상속세 내고 갖고 계신 분, 지금 배우자가 없다,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2억 5천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걸 반영하듯이 신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증산층도 이제 상속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상속세가 걱정이다. 최근 5년간 부동산 시세 변동으로 세금 설계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런 이제 집값 상승으로 해서 중산층 집 하나만 갖고 계시면 상속세 준비하셔야 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를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비과세입니다. 상속도 비과세가 필요하죠. 자, 비과세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비과세 조건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저축성 비과세입니다. 저축성 비과세는 이제 돈을 납입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일시금으로 내가 목돈이 있다라고 하면 1억 원, 딱 1억 원까지만 됩니다. 예전에 만약에 뭐 2017년 이전에 비과세가 뭐 합산돼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상관없지만 2017년 이후에 내가 어디 은행이나 어디 가서 비과세로 목돈을 묶어놨다 하면 1억 원이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비과세 5천만 원짜리를 일시로 납입을 해서 갖고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비과세를 어디 은행에서 좋다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6천만 원을 맡겼다. 그럼 1억 1천만 원이 되잖아요. 비과세 한도가 1천만 원 오버돼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6천만 원 뒤에 것만 비과세가 혜택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것과 뒤에 거 합산해서 두 개 다 비과세 혜택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해서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은행 직원인 좋게 얘기했지만 나한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 전축식 보험료는 매월 납입하는 거는 150만 원까지입니다. 5년 이상 납입하셔야 되고요. 매년 150만 원 10년 이상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짜리
비과세 들고 그 다음에 60만 원짜리 들었다 그러면 160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탈락됩니다. 이 부분 명심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월 저축식 그리고 저축식으로 비과세는 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꼭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건보료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합산되지 않으니까. 자, 두 번째 비과세입니다. 자, 두 번째 비과세는요. 자,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죠. 그런데 이제 종신보험은 바로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으로 비과세를 한다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으로 사망보험을 받으면 100% 비과세를 받고 조건을 따르지 않겠죠. 자, 두 번째, 그런데 종신보험으로 앞에 저축성 보험 비과세가 한도가 찼어요. 더 많은 비과세 요건을 갖고 싶다 그러면 종신보험인데 이 종신보험을 어떻게 내 연금 가입이 될까요? 자, 보장성 보험이죠. 처음에 사망보험금이 만약에 1억이었다. 그러면 연금 받을 시점에는 사망보험금을 매년 줄여서 이렇게 뭐 8천만 원, 그 다음에 뭐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사망보험금을 줄이면서 생활비로 대신 받습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의 끝에 가서는 마지막 1억에 뭐 10%, 20%, 1천만 원, 2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바로 보장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활비로 돈을 받고 사망보험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험료 돈을 얼마를 납입하시던 건강하신 분이라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종신보험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이가 어리면 훨씬 더 보험료가 싸지고 그다음에 그 연금 받을 동안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복리로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해지 환급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한도가 높아서 싸게 많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활용하면서 젊을수록 더 활용을 하시면 적은 금액의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꿀팁 하나 해드릴게요. 종신보험인데요. 종신보험 세금에 대해서 종신보험 절세 방안입니다. 똑똑하게 가입하셔야죠. 만약에 내 부모님 종신보험,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야.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상속세를 마련하는 종신보험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상속세는 모든 재산의 합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재산의 합산인데 종신보험을 누가 돈을 내느냐에 따라 합산되지 않고 상속세가 작아지면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좀 까다롭죠.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자, 계약자가 자녀이고 그다음에 보험 대상자는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돈을 부모님이 사망하셨어. 그럼 돈을 자녀가 받는 플랜. 이 플랜을 하셔야 돈은 자녀가 냈잖아요. 그리고 받는 것도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가 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고 내가 받는 조건이죠. 그런데 만약에 계약자 돈 낸 것과 수익자가 다르다. 뭐 부모님이 내고 자녀가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세에 포함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아까 계약자, 수익자, 자녀가 동일한데요. 또 여기서 주시하셔야 되는 게 보험 계약자,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계약자가 돈을 내야 되는데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연금 수입이 있다가 그 수입이 있어야만 이거 뭐 집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수입 근거를 따지잖아요. 자, 수입 근거가 명확한 자녀 아니면 배우자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도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이 있다라고 한다면 명확한 수입이 있으면 종신보험도 세금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지막 장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시 상속 재산이 60억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녀와
배우자가 지금 있으신 상태고 공제, 배우자 공제와 뭐 여러 가지 일가 공제, 장래비 공제 다 반영을 해서 진짜 순수하게 이제 상속세가 마련이 나왔는데요. 자, 자산은 60억이죠. 공제를 다 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납부세액이죠. 세액이 9억 7,720만 원이 나왔습니다. 6개월 안에 이 상속세를 납입하셔야 되겠죠. 물납을 하실 수도 있고 대출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 금액을 맞춰서 상속세 부족 부분 9억 7천만 원 마련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사망보험금을 가입하셨어요. 종신보험 10억짜리를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제 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10억의 종신보험을 들었으니까 60억에다가 자산가액에 10억이 붙으면서 70억의 상속 재산이 생겼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 나면 11억을 내야 되죠. 11억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종신보험 10억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종신보험 상속세 마련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으로 1억 4,945만 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같은 종신보험이에요. 10억을 들었는데 자녀가 만약에 부모님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10억이지만 상속재산 미포함입니다. 중요하죠? 경제 능력이 있는 상속인이 종신보험을 부모님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자녀가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상속가액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60억입니다. 자, 60억의 세금 아까하고 똑같죠? 세금 매겼더니 9억 7천만 원 납입하셔야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종신보험 여기 10억 가입했잖아요. 10억 하고 나서 납입을 하고 나니까 얼마입니까? 상속세 납부하지 않고요. 2,277만 원 나머지 부분 본인 재산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입이 있는 사람이 계약자 수익자를 선택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상속세는 1원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비과세로 해서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효과 그리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물지 않는 비과세 종신보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 살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신경희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황인영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보험 리모델링 타이밍입니다. 내가 가진 보험에 변화를 줄 때 가장 적합한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아플 때, 직업이 바뀔 때, 오늘 이 시적절한 보험 리모델링 타이밍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한 이야기 우리 황인영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주식 투자할 때도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험 리모델링에 있어서도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의뢰해 주신 분들이나 이게 뭐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후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것일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아주 예전에 가입했던 부모님이 가입해 주셨던 보험과 내가 나에 대한 보장을 잘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리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 저도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우선 구체적인 사례부터 만나봐야 되겠죠. 구체적인 사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금 저희 의뢰해 주신 분이 남성분이신데요.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는 37살이고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결혼 후에 출산도 하셨습니다. 예전에 부모님께서 20대 초반 대학 다녔던 시절에 보험을 가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 분석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이 가장으로서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나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진단비라던가 치료비라던가 수술비라던가 이런 플랜이 잘 짜여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제가 컨설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있다라고 하다 보면 신분이 좀 바뀐 거잖아요. 한 가정의 아들에서 한 가족의 이제 가장이 된 건데 이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분은 건강보험보다는 좀 사망에 관련된 종신보험을 가입을 많이 해두셨는데요. 두 가지 보험을 가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가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20대 2015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12,328원으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두 가지를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2008년에 만기 8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14만 7,400원으로 가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2009년에 똑같이 8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고 15년 납으로 11만 5,560원을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토탈 보험료를 내신 부분이 27만 5,288원을 내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으로 바라볼 때는 이분은 지금 치료비라던가 진단비라던가 수술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계약과 특약 부분으로 가입은 해두셨어요. 근데 예전에 가입했던 특약 부분이 일반적인 진단비라던가 일반적인 치료비라던가 일반적인 수술비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입하신 거는 아니고 이 특약 부분은 CI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입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보장 내용과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보장 내용으로 좀 꼼꼼하게 가입을 했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제가 꼼꼼하게 넣어서 한번 리모델링을 해봤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입 내역을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 갖고 있었던 이 보험을 살펴보니까 웬만한 특약들이 다 80세 만기라는 점이 좀 눈에 띄어요. 그마저도 이 CI 보험이다 보니까 받기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CI 보험이나 종신보험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일반 보험으로 제가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리모델링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표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중대한 질병이 아닌 부분으로 해서 지금 상해 사망 후유 장애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1억 원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보험료에 대해서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내가 내었던 보험료에 대해서 납입 면제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상해 후유 장애나 질병 후유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을 넣어드렸고, 그리고 이분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진단비와 수술비였기 때문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는 5천,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는 1,000을 넣어드렸는데요. 암 진단비가 5천이고 유사암 진단비가 1,000이면 일반적으로 나 암 진단비 5천이니까 유사암도 5천으로 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암 진단비가 5천이면 암 진단비 가입한 금액의 20%만 유사암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20%인 1,000만 원을 넣어드렸습니다. 암에 대해서는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뇌혈관 진단비도 넣어드렸는데 중대한 질병의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뇌출혈이나 뇌일혈이에요. 뇌출혈이나 뇌일혈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안쪽에서 터져서 정말 의식불명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내가 머리가 조금 아프거나 좀 두통이 있다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뇌에 문제가 조금 있으신 것 같네요 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뇌혈관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비까지도 넣어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암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암과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세포까지도 다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모든 털이 다 빠져서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여기 잔털이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저분은 암 치료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물론 그 부분의 치료도 넣어드렸지만 요새는 내가 갖고 있는 암에 대해서 딱 표적 항암 치료제라고 해서 그 부분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치료와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를 넣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 항암 치료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체질에 따라서 표적 항암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받으실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 항암 치료를 받으실 수 없는 분은 요새는 좀 더 발달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항암 양성자 방사성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고액이긴 하지만 요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넣어드렸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진단이라던가 수술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넣어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셨고요. 진단비나 수술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보신다면 요 전체 보험료가 16만 4,850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이 27만 원대였고요. 지금 16만 원대면 11만 원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가입된 보험을 해지를 하느냐 그거는 아니고 가입되었던 보험들이 유니버셜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쭉 유지를 하시면서 납입에 대한 부분만 중지를 하셔서 유지를 하시느냐 유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는 의뢰해 주신 분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11만 원에 대해서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11만 원은 연금보험으로 가입을 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30대이기 때문에 연금보험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40대나 50대에 접어들면 연금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보험료가 높습니다. 30대에 가입을 해두면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노후에 대한 보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리모델링을 만나봤는데요. 기존에는 너무 종신보험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뭐 진단비라든지 수술비 같은 부족한 점이 눈에 띄었었는데 통합보험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100세 만기로 기존보다 훨씬 더 든든하게 이 보험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됐는데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예전에 가입하셨던 그런 보험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가입하셨을 당시에는 최고의 보험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가입을 시켜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10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원금 손실도 생각하실 수 있고 보장 부분도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납입해야 될 기간이 6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지 환급금을 생각하셔가지고 해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15년 납인데 2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유지는 하시되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고 나중에 보장받을 때 그만큼의 약간의 손실은 있지만 그래도 쭉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이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새로운 보험이 나와서 바꿔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무조건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이 적절한 타이밍을 또 따져가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 왜 연금 준비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질문. 맨날 이제 가장 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 몇 살부터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받아요? 언제까지 받아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자, 몇 살부터 받느냐 말씀을 드리면요. 가입 연령에 따라 틀립니다. 자, 나이, 연금은 가입하고 보통 비과세를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보험사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짧게는 10년이 지나야 내가 뭐 55세에 가입했다 그러면 65세 이후에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젊은 나이에 뭐 20살, 15살 이렇게도 연금 가입할 수 있고 1살도 연금 가입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가장 짧게 받으실 수 있는 게 빨리 받을 수 있는 나이가 45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연금을 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연금은 이제 중간에도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 자금도 썼다가 뭐 다시 이제 인출했던 걸 다시 갚아서 또 연금 액수를 올려서 연금으로만 주로 받으시려면 딱 45세부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받나요? 이게 질문이 많은데요. 이것도 이제 연금 받는 날리를 내가 뭐 55세 가입했다고 65세부터 딱 연금 받는 거 말고요. 뒤로 땡기는 건 안 돼요. 앞으로 땡기는 건 안 되지만 뒤로 늦추는 거는 70세, 75세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받는 건 뒤로 늦추면 아무래도 이제 비과세와 복리가 합산되면서 연금액이 늘어나겠죠. 내 연금이 많이 준비돼 있고 지금은 많이 안 필요하다면 뒤로 늦추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이제 받을 때 내가 몇 년을 받을지 준비하는 과정 뭐 이런 것도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뭐 100세 보증하면서 종신토록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 보증이라는 건 내가 연금을 65세부터 받았는데 70세에 사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세 보증이니까 앞으로 남은 30년 거를 보증해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100세를 넘게 살 수도 있잖아요.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럼 100세를 넘게 살면 110살까지 살았다 그럼 110살까지, 120살을 살았다 그럼 120살까지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거 말고 나는 연금이 많아요. 뭐 공무원연금, 지역가입연금 등 많은 연금이 있어서 나는 그냥 젊었을 때 여행을 신나게 다니고 싶어. 그러면 뭐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 동안만 쌓여있는 연금을 10분의 1로 쪼개서 받는 방법, 20년 동안 받는 방법, 5년 동안 받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쌓여있는 돈이 1억이다. 1억에 대한 이자만 받다가 나머지 1억을 상속으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연금을 고려해 보신다면 일단 가장 좋은 건 빨리 가입하시는 게 이자를 늘리는 방법이겠죠. 빨리 가입하시면서 연금 받는 선택은 그때 내가 필요 시점에 내년에 연금 받고 싶어. 그러면 한 해 연도 앞서서 지금부터 연금 주세요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 나중에 선택하셔도 되고 그 형편에 따라 선택하셔도 되니까 일단 연금 가입부터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연금의 다양한 활용법까지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가입 이후 최소 10년 그리고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45세 이후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치매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경증 치매, 중증 치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떤 보상이 포함된 보험이 좋은 걸까요? 네, 요즘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국민 건강으로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매를 보장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걸어 다니다가 가방을 들고 있는데 내 가방이 어디 갔지? 그리고 전화를 걸고 뒤돌아섰는데 내 전화기가 어디 갔지? 라고 하는 깜빡깜빡 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치매로 보실 수는 없는데 이렇게 건망증이 계속 심화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으로 치매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치매는 뭐 경증이나 중증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는 없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치매는 7단계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매를 3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볼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DR 척도라고 CDR 척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CDR 척도 검사를 했을 때 0점이 나오면 정상이고 그리고 0.5점이 나오면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해서 깜빡깜빡하는 거를 얘기하고요. 1점이 경증 치매예요. 그리고 2점이 나오면 중등도 치매입니다. 그리고 3점이 나오면 중증 치매로 치매의 말기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경증 치매냐 중증 치매냐 뭐 이렇게 따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치매 보험에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67%가 경증 치매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험에는 그 경증 치매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경증 치매 다음에 중등도, 중등도 다음에 중증으로 단계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치매보험 가입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 특히 중증까지 갔을 경우에는 본인이 치매보험에 가입을 해 놓고서도 그 보상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그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 청구인을 지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정을 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치매에 대해서 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매보험 관련해서 이 대리 청구인 내용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27살 남자입니다. 종신보험 가입 권유를 받았는데 결혼도 안 한 남자가 이 종신보험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답은 맞습니다예요. 정답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근데 종신보험을 딱 목적이 사망보험금이다 딱 생각을 하시면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뭐 27세가 아니고 뭐 37세에 결혼하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가장이 됐을 때는 사망보험금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종신보험은 제가 앞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37세와 27세는 같은 1억을 받아도 보험료 차이가 그 6, 7만 원은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같은 1억을 받는데 조금 저렴하게 해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측면에서 좋잖아요. 납입 똑같이 20년 하시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을 또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비과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비과세 연금 저축성 보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는 또 언제 어떻게 줄어들지 몰라요. 향후 몇 년 사이에도 줄어들었고 비과세 조건이 바뀔 게 아마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또 높은데 종신보험은 프리비과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사망보험금 실으시면 사망보험을 줄이면서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으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죠. 비과세 한도도 높게 되고 사망보험금도 준비하고 상속세 준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비로 연금도 준비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크게 만약에 그게 크게 준비를 하셨다. 금액을 1억이 아니고 뭐 3억 이런다. 그럼 보험료가 높겠죠. 그러면 이 보험료 납입하는 부담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크게 준비하면 좋지만 계속 많은 돈을 벌 수는 없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사업이 어려서 잠깐 돈을 못 버는 기간 직장을 그만둬서 몇 달 쉬어야 된다 이러면 이렇게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내가 보험이 실효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납입을 중지해도 보장이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게 납입을 안 하시면 안 좋지만 그래도 잠깐은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보험이 실효되지 않고 비과세를 계속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제도가 나빠지기 전에 종신보험으로 비과세 혜택과 사망보험금 미리 일찍 준비하신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꼭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보험이든지 간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